안녕하세요. 순천대 학생 여러분. 학업 고민, 진로 고민, 취업 고민, 연애 고민까지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그 고민들을 잘게 썰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뻥행구를 안 쳤는데요. 사실 고민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작은 것도 있지만 인생이란 큰 고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치가 200kg 넘어가는 물고기를 그대로 먹을 수 없듯이 잘게 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고민들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강의를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오늘 회차가 마지막 강의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그럼 모두 다 함께 외쳐볼까요? 고고고! 변화하는 트렌드 이해와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여러분 통찰력 있으십니까? 제가 항상 웃을 때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죠. 헛웃음인데요. 저 역시도 늘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았고 좀 시대적으로 좀 뭔가 따라가기 위해서 얼리 어댑터가 되지 못하더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따라가려고 노력해왔던 과정 덕분에 지금까지 조금 더 성장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둘러싼 어떤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미래사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이유, 이런 동기 고치가 꼭 필요하겠죠. 앞으로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예측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각을 긍정적이면 좋고 부정적이면 나쁘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요.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상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는 비관주의자, 부정주의자는 나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낙하산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환경운동가 길스톤의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실패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파산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노키아 아니죠. 코닥이죠, 코닥. 제가 다음 이야기를 했어요. 필름 산업에서는 최초로 코닥이 먼저 만들었지만 필름이 너무 마진이 많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출시를 늦추다가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는 2001년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최초로 개발한 업체는 어디일까요? 애플이라고요? 아닙니다. 애플은 과실을 따먹은 기업이죠. 어딜까요? 삼성전자?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우리가 노키아가 비유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많이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1등 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전교 1등은 더더욱 힘들겠죠. 근데 노키아는 그 반에 우리 지역 내에서 1등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1등도 아니고 전 세계 1등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3년을 했던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큰 핀란드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핀란드 내에서는 더 큰 GDP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제 개발하고도요.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컨설팅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죠.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게 뭐냐? 컴퓨터가 되면서 일종의 전화기 기능이 되는 거다. 오케이. 우리가 개발해줄게. 우리가 분석해줄게. 이러고 나서 컨설팅 기관이 분석을 한 겁니다. 자, 봐라. 모든 시장에는 프리미엄 시장, 명품 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세계 시장의 1%에서 2%밖에 안 된다. 하지만 너네는 세계 1위를 13년을 할 정도로 해서 세계 시장의 50에서 60%를 잠식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투지폰이었거든요. 굳이 이런 시장에 다시 뛰어들려고 하면 모든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던 거 그대로 열심히 잘하면 잘해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판정을 그대로 따랐던 노키아는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70년대 반도체 사업을 뛰어들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때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기술력이 안 된다. 둘째, 기술력이 되어도 막대한 자금력이 드는데 그 막대한 자금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걸 감당한다 하더라도 셋째, 너네 내수 시장에서는
수요가 없고 세계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삼성그룹 전체가 다 날아갈 수 있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일정 부분 무조건 전문가 이야기는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각자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나의 미래로 계획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반도체 사업을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D램 분야의 전 세계 1위로 도약합니다. 물론 기업 세계는 앞으로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40여 년 동안은 굉장히 큰 변화들을 일궈냈죠. 또 한편으로 이제 미래 예측을 통해서 성공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로얄 더치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작은 중견기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수준에 비해서요. 근데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때 한 20대 중반의 젊은 신입사원이요. 앞으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씁니다. 이걸 따르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에 비해서 소멸소 모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동이 생겼을 때 우리가 환율이 지금 뛴다든지 이자가 뛰었을 때 변동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여기에는 오히려 돈을 더 내놔야 되는 거예요. 소멸성 보험처럼.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유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로얄 더치셀이라는 회사는 사라진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변동금리를 걸죠. 변동 계약을 걸고 그리고 로얄 더치셀은 살아남아서 전 세계 2위의 정유회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로얄 더치셀은 이 이후로부터 1980년대부터 미래 예측, 대단히 어렵지만 방법론을 개발하고 기업 전략에 통합을 하고 외부 주주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 전략에 통합을 해서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는 모든 전 지구적 전략으로까지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언론으로 대외 사람들에게도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과연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개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역시도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뭐든지 내 인생이 재발가에 숨겨진 막내 아들이었다. 그런 것에서부터 이런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서울대 정도는 내가 가뿐하게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꿈 꾸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플랜 A, 모든 것이 인생에서 술술술 잘 풀리는 플랜 A가 있고요. 플랜 B,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우리가 대학생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랜 B, 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게 있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플랜 Z가 있는 거죠.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 보수가 많은 직장 이런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대학교 이런 곳에 입사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의 삶이 그 조직으로부터 보장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영원한 곳은 없습니다. 조직의 힘만 믿고 있다가 밀려난 사람들의 비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후광을 입었을 때 그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직장이란 후광이 사라지는 순간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내 업이라는 것을 내 역량이라는 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메가트렌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경제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들이 거시적으로 이제 변화해 나가는 트렌드를 메가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 이제 작은 취업이나 커리어 전략도 우리가 어떻게 모색해야 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변화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한 이유와 동기 고치를 조금 이렇게 해나가고요. 거시적인 변화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디지털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거시적인 변화. 여러분, 거시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들은 무엇이 있나요? 가까이는 코로나가 있겠지만요.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 중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뭐 전체 지배자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인간이란 종은 불과 20만 년 전, 사실은 뭐 불과 몇만 년 전이죠. 지구상의 생물들은 그 몇십억 년 전에서 몇백억 년 전에 이렇게 탄생한 경우도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인간은 굶주림으로부터가 가장 위험합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따뜻한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밀이라는 곳을 이제 재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굶주림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땅을 정착을 하게 되니까 권력과 신분과 국가라는 이제 제도가 들어서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야기했었던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굉장히 성실하고요. 이런 인재들을 선호하게 되고 국가 주도로 산업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국가 주도로 이제 산업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컴퓨터라는 게 들어서면서 정보혁명.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스펙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던 시대였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스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단지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2년제를 나왔느냐, 4년제를 나왔느냐,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스펙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펙이 취업 구종 세트까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이때는 이제 정보를 누가 빨리 취득하느냐, 언론, 군대에서는 기무사, 기업에서는 기획구조조정본부 이런 데도 이제 막강한 힘을 가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정보를 또 빨리 취득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식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주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영화나 드라마나 책으로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들, 거대 기업들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채용 방식들을 계속 바꾸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도대체 이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는 좋은 대학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인재를 채용했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속에서도 적응하고 그것을 변화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 채용하게 되면서 채용관을 이제 인재 채용 방식을 계속해서 기업들이 바꿔온 거죠. 첫 번째로 산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인간 수명의 변화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900년도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40대.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평균 수명을 지났죠.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영감님이라고 진작에 이제 불렸을 겁니다. 10년 전부터 그렇게 불렸겠죠.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2배가 이제 뛰어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아프리카는 수명이 40대, 평균 수명이 5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들이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 이런 정상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인간 수명이 이제 평균 우리나라 85.7세, 앞으로 100세 시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수명은 좀 늘었는데 건강 수명은 생각보다 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자세히 보면 유치원이나 보육원들은 우리 동네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많이 들어섭니까? 노인 돌봄센터나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가까이서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생각지도 않게 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삶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젊어지고 싶은 이런 것을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젊어지고 싶지 않은 어른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을 유지해주는 산업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의 폭발적인 성장,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곳에서도 일자리를 우리가 들여다봐야겠죠. 자, 이런 이제 수명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가구 수입니다. 2016년도에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가구가 가장 많았을까요? 저는 4인 가구가 가장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 이미 1인 가구가 가장 많았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방송을 했었던 방송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는 방송이 되게 특이한 방송이다. 저 사람은 혼밥하고 혼술하고 혼자 사네? 이게 진짜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홀로 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2045년도가 되면 810만 가구, 전 국민의 36%가 그렇게 1인 가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주민등록상 기준이긴 한데요. 주민등록상 기준에 이미 40%, 그러니까 900만 가구가 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 거주하고는 조금 이제 통계청 사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빠른 속도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난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나노 사회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라도 서로 좋아하는 거라든지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촘촘하게 서로 다 다르면서도 흩어져 있으면서도 또 네트워크로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나노 사회 현상이라고 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가장 큰 변화가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도에 GDP를 측정했을 때는 1년 수입이 67달러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환율로 모든 것들을 측정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불과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돈으로 가지고 했던 거죠. 뭐 사실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환율로 이렇게 쳐들어가면 물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최극빈 국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던 나라가 불과 2017년도에 3만 불, GDP 3만 불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가 재임 당시에 한국같이 잘 사는 선진국이 왜 도대체 국방비를 안 올려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트럼프야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해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다시 추락을 해서 중진국으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가열차게 좀 더 반성하고 새로운 차원의 시각과 관점과 산업들을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탑 10 안에 220여 국가 중에 탑 10 안에 상위 5%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죠? 네 번째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환경의 변화인데요. 10여 년 전의 기사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7%에서 9%까지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2030년도가 되면 2%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2030년도. 2020년부터 2030년도. 우리 지금 그 시기를 이미 아직 지나온 부분도 있지만 아직 지나오지도 않았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벌써 1%로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된 적이 있었죠. 코로나 이전에도. 1%가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선진국은 1%대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낮는 거예요. 이 내리막이라는 것이 너무 이제 빨리 오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코로나까지 닥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자연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뭐 열대성, 스콜성 폭우라고 하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연 환경이 변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끌어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연을 보존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코로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한데요. 뭐 중국설, 이런 브라질설, 각종 다양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 브라질의 아마존이 지구의 이제 허파 같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존에 우리나라 규모 한반도,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규모 8배를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불을 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1600건이 이제 한 해에 이제 일어난 거죠. 코로나 이전 연도, 딱 전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고 나서 뭘 하느냐면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옥수수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옥수수 농장을 왜 만드느냐? 소 사료나 돼지고기 사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전 우주에서 볼 정도로 이제 불을 타는 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 야생 동물이 이제 거주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이제 침범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사실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상상을 초월하죠. 6억 명이 이제 감염을 되고 있고 사망자가 66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이런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 세계적인 또 우울함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문에서 그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방이 그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버린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무 쓰레기를 안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보다 더 작은 쓰레기 양이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또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툰베리 같은 청년도 그죠? 어렸을 때부터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환경운동을 펼쳐오고 주장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 70억이라는 인구 전체가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필환경, 필수적으로 환경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하면서 힙하게, 진짜 찐하게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친환경이 아니라 진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도 필환경을 이제 선포하고요. 무라벨, 이게 라벨 일일이 찍는 것도 이제 지겹고 힘들고 굉장히 하나하나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분리수거할 때 한국인처럼 잘하는 데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페트병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입는 옷으로 다 또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사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써야지 하는 공정 이런 의식이라든지 환경 의식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ESG 경영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 이슈에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지배 구조는 얼마나 투명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한 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돈맛을 보여주겠다. 그걸 잘하는 기업들은 오뚜기 같은 기업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이제 또 구매를 해준다거나 또 반대로 불매 운동을 또 벌인다거나 싫은 기업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이제 코로나19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표준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New Normal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Before Christ, After Christ인데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들이 이제 바뀌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이제 끝물에 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게 이제 끝나긴 끝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제 누가 수혜를 얻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서도 수혜를 이미 잘 얻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끝났는데도 수혜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K자형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식 노동자라든지 우리가 지식 노동자 중에서도 미리 준비한 사람들, 근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미리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 미리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은 코로나 끝나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저는 인간 욕구의 변화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대체로 이제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으로 사실 되게 많이 충족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입으로 담기에도 사실 민망할 정도고 황당하고 부끄럽고 그런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요. 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단히 안전한 나라라고 우리가 계속 인정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회에 소속되고 싶고 이 정도가 원래는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대부분 사람들이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차까지는 우리가 거의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유쾌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가 이제 그만큼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그 수준을 어느 순간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화면 캡처를 하시고 꼭 이제 여러분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한 산업 환경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고용 환경이라든지 우리를 둘러싼 교육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욕구 수준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취업 환경, 채용 환경, 어떤 질병 환경, 직업 세계의 변화, 이런 변화들의 특징이 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봐야 되고, 그게 성장한 기업이 있고 성장한 인물이 있고 성장한 직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살펴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가르친 분 중에 아주 유능한 젊은 사업가가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코로나가 닥쳤을 때 처음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공장을 한 6군데를 방문했답니다. 근데 마스크라는 게 생산하는 기업마다 서로 다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딱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에 보면 끈이 있잖아요. 이 끈에 이제 있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특수본드를 써야 되는데 50본드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본드의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50본드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몇 배를 벌어가지고 자기가 빚을 다 갚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특징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영향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런 트렌드를 들여다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렌드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해서 이걸 패드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대체로 패션 산업들이 그렇습니다. 뭐 가을 패션,
봄 패션, 겨울 패션, 여름 패션 이게 끊임없이 이제 옷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이 이게 헐어서 요즘 못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우리 부모님 세대 어렸을 때 그죠? 옷이 헐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대충 요즘은 어떻습니까? 옷이 좀 구려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스타일상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입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는 가는 거예요. 소비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fad라고 합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가면 유행이라고 하고요. 이게 3년 정도 가면 마이크로 트렌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런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가 가면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요. 30년 정도가 가면 문화라고 봅니다. 저는 한 100년 정도가 가면 역사라고 보고요. 한 1000년 정도가 가면 문명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문명이 세계사에서 끼친 문명은 거대한 눈에 보이는 문명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정신 문명을 앞으로도 깨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저도 이제 교육을 해 나가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의 변화,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죠. 첫 번째로 트렌드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트렌드라는 것은 사람의 열망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트렌드는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가 동조 세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베스트셀러 추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영화를 많이 본다거나 어떤 특정한 책을 많이 본다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남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도 이 드라마가 뜨고 있어 하면 보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국인들은 되게 심해요. 식당 가서도 잘 모르는 식당 가서도 또 물어보는 게 여기 식당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잘 모를 때는 이런 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 세력을 만들고요. 트렌드를 불러일으키고 싶다라면 시기적으로 딱 맞는 부분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욕망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경향을 뚫어보고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효용성이라고 해서 저 소프트웨어 윈도우를 가지고 엄청나게 끼워 팔기로 해서 성공을 했죠. 잡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심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폰, 아이팟 해서 아이패드, 아이맥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앞으로 이제 아이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끝까지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안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 수가 없죠. 사람들이 저렇게 요구하니까 덜컥 만들어내도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하겠죠. 물론 그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가봐야 아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크 주커버그는 연결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대학 다니면서 이성과 연결하고 싶은 욕구를 이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궁금하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레리 페이지는 정보를 가지고 구글에서 광고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페이지를 광고를 안 하잖아요. 구글의 최종 페이지는 모두 광고 페이지예요. 그런 우리의 전략들을 거꾸로 배치를 하면서 성공했죠. 두 번째가 우리가 TV 보듯이 유튜브 보듯이 이렇게 시청하듯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견문이라고 했는데요. 볼견자 광고를 만들어내시는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건데요. 이 안에 내용이 뭐였냐면 시불견 청이불문이라는 대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낯선 것에 대한 선의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도 아주대에 특강한 행복한 삶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유튜브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20여 년 전에 가깝게 한 특강이지만 배울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동질성이 강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같은 지역 내 학생과 친구들과 평생을 이렇게 자라오다가 비슷한 같은 일을 하다가 같은 지역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삶을 마감하는 동질성이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이제 제 친구들도 전공이 제가 영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 사는 친구나 일본에 사는 친구나 태국에 사는 친구나 캐나다에 사는 친구나 호주에 사는 친구 굉장히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결혼도 전혀 다른 외국인하고 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한 우리가 꼭 낯설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지만 낯선 것에 조금 호의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남다른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서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요. 저는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리 준비할 수 있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 템포만 빠르게 가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요, 갈 때까지 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뭐 잘난 척하면서 역사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사실 오류를 많이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마라고 하면 더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냥 그만하라고 하면 먹을 때까지 먹고 놀 때까지 놀고 게으를 때까지 다 게으르고 술 먹을 때까지 끝까지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취업도 마찬가지. 뭐 졸업할 때까지 하지 뭐 되겠지. 4학년 2학기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한 템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유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미리 우리가 준비해보자는 취지로 이런 영상도 지금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씩 준비해 간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초장기 마라톤이잖아요. 그 경기를 잘 치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관통하는 트렌드를 제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가 세 마리 토끼 잡기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남도 교수는 두 마리 토끼라고 했는데요. 제가 세 마리 토끼라고 하는 이유가 요즘은 일도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식당으로 보면 맛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이 기업이 또 ESG 경영을 실천해야 되는 착한 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충족해야 되는 시대를 이제 세 마리 토끼 잡기 시대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순쟁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충족을 시키려고 하니까 보수도 많이 주고 돈도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대단히 어렵죠. 일단 그게 트렌드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가 나야 나 이런 것처럼 모두가 내가 최고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타임지에서도 미미미 제네레이션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인 세대를 둘러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력한 자기애가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기부인데요. 기부를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쉬운 기부 이런 것들을 하면 기꺼이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생수는 차별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생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CJ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패밀리마트로 운영을 할 때 내가 기부를 하겠다 자발적으로 하면 여기 CJ 제일제당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패밀리마트에서도 넣어서 300원을 아프리카 식수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죠? 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뭐 그 정도 내가 해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SNS상에서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서도 공유하면 뭐 2,000원 정도 기부금으로 누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뭐 그 정도 내가 해주지. 이런 이제 쉬운 기부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기업 마케팅으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기업의 SNS 팔로워를 잘 안 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팔로워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대학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학생들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상담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이 없다는 생각했어요. 반성합니다. 놀면서 즐기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돈도 많이 주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이런 일을 원하는 학생들을 보고 이것들이 생각이 있나 없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꼰대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이런 학생들이 많을까? 물론 저보다 더 치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긴 했지만요.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DNA 구조가 바뀐 거죠.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와 달리 바뀐 거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사례를 바라보면요. 이게 소수가 일으키는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이 어린아이들이 총기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주의 두 청년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쳐 줍니다. 너네들 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이러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이제 쇼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인생은 이렇게 살만한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직업훈련, 취업훈련, 영어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시켜주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일자리를 가게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스케이티스탄이라는 NGO 단체로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놀면서 즐기면서 일하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원더우먼 페스티벌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쉬었지만 이런 이제 행사를 유지했던 기간이 여기가 이제 마이크 임팩트라는 회사였었거든요. 한동훈 대표였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마이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싶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다섯 번째가 소셜 네트워크예요. 소셜 네트워크에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과거에는 이 소셜 네트워크에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메이저 방송에 조금씩 나왔다라면, 지금도 물론 이제 메이저 방송에 조금씩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나오기도 하지만요. 이제 거꾸로 가 있는 거죠.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 유튜브 구독자라든지 인스타 구독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의 매체 파워에 막강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일상을 자랑질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SNS에서 자랑질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자랑질 하긴 하지만요. 그러면 이런 자랑질을 할 때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도 맛 있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맛도 중요하지만 그 인스타 감성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명이나 채도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런 직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랑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워라벨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일 중심이었어요. 이미 삶 중심으로 와 있습니다. 또 요즘은 그걸 하라고 해서 일과 삶이 하모니를 이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이제 이 삶을 또 제대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또 일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여덟 번째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초니치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세세한 세분화된 시장을 파고 들어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것도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뭐든지 다 한다가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게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다듬으면 충분히 공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목표 기업이나 목표 직무를 해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언택트의 이제 현실화, 굉장히 아직도 있지만 끝나더라도 언택트가 일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장애 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정보 큐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정보를 도와주거나 다양한 분야에 이제 코치하는 일도 있죠. 이렇게 해서 트렌드 한 12가지 정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문 같은 것들 조금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세대 신문 읽는 사람이 어렵죠. 근데 학교 도서관에 가면 신문이 다 철을 해놨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가서 좀 기획기사 중심으로 보시기 권합니다. 제가 모셨던 회장님도,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의 CEO들도 보면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이 신문 읽기부터 하더라고요. 우리가 SNS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더 빠르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문이나 이렇게 기사를 바라보다 보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시적인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심층 기사들을 조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책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관련한 기사나 책이나 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매경 테스트나 환경 테스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시사상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넓혀 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기업들은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인디펜던트 워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이제 독립된 사람들, 인디펜던트처럼 나와 있는데요. 인디 워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오피스 빅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무실에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의 해방일지, 이게 아니라 오피스 해방일지, 직장으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것을 그 블로그나 또 유튜브에다만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급여나 복지문화, 조직으로부터 더 이상하게 많은 것들을 또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일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렇게 대사짤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프리랜서 시대인데요. 연봉이 1억대가 이제 넘어가는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피스 빅뱅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요. 이런 일터와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일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능 플랫폼들이 되게 많죠. 타링크몽, 로또, 탤런트뱅크 이렇게 있어서 인디 워커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디 워커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역량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지금 디지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똑같은 스마트폰, 어디 갔죠? 제가 일부러 지금 꺼놓긴 했지만, 이 똑같은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중요하겠죠. 저도 이제 디지털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템포 한 템포 이제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제 디지털 멘토가 있어요. 이 친구가 블로그를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벌써 한 17년 정도 전에 이제 블로그들을 대상으로 초대받아서 강연을 하다가 블로그를 쓰게 되었고, 이 블로그가 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한 해 운영을 하면 차량 한 대가 나올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구글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익은 안 나오는데요. 만약 제가 뭐 미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라고 하면 방문자가 한 1,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연봉으로 한 억대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한국은 수익을 굉장히 이제 적게 주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이제 이 친구가 쓰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쓰게 된 겁니다. 처음에 되게 안 맞는 거예요. 반응도 없고 해서 계속 올렸는데요. 대학교에 이제 교직원분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맺기를 하고, 학교에 행사들 할 때 아무도 안 왔었는데, 7,000명의 학생이 그렇게 안 왔었는데,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도 안 왔는데 700명의 친구, 그 10분의 1 규모잖아요. 친구 맺기를 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눌러주니까 100명이 오더라는 겁니다. 200명, 20명밖에 안 오던 행사가 이거 페이스북 써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아주 비싼 강사, 이거 교육비 하나도 안 내고도 사람들이 계속 모집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냥 텍스트로 검색하거나 영상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그런 지지로 또 운영을 하게 되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했었고, 이걸로 통해서 생각도 안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의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강의 의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이제 디지털을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가, 디지털에 이제 씨앗을 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검색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디지털 세대 시대에서는 검색이 되면 될수록 몸값이 올라갑니다. 저도 제가 검색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포털 사이트에 다 검색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쁘게 검색이 되면 안 좋겠지만 긍정적으로 이런 검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분야에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여러분을 나중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처음에 신입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입 때부터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역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마케팅은요,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이제 젊은이들의 무릎팍 도사라는 닉네임도 얻게 되었고요. 책도 10여 권 이상 내게 되었고요. 다양한 방송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10여 년 넘게, 이렇게 사투리 쓰는 사람이 10여 년 넘게 하게 되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초대받아갈 정도가 되었었고요. 그렇게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씨앗이 계속 자라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안 자랍니다. 100에 하나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 뿌리기를 이제 중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씨앗을 계속 SNS를 통해서도 씨앗을 뿌려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들만 생산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지식을 디지털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디지털 저는 지식 생산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아무리 다 끄집어내서 준다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그걸 다 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다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이제 디지털 세계를 가지고 디지털 부동산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땅 하나 사기도 어렵잖아요. 어떤 땅은 한 평에 뭐 몇 억씩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만 디지털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만의 디지털 영역을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유니버스가 이제 현실 세계가 있고요. 인터넷 세계가 있고, 이제 모바일 세계가 있는데, 이제는 메타버스 AR 세계가 있고요. AI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디지털 유니버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능력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제 콘텐츠예요. 내게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콘텐츠, 유형이나 무형의 여러분만의 생산 물품이 있어야겠죠. 이것을 가지고 남다른 콘텐츠가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그 콘텐츠를 이제 축적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남들이 안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콘텐츠를 축적을 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야 돼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려면 첫 번째가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공계 취업 전문 강사. 제가 가르쳤던 분 중에 당시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축적하고요.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알려야 되고요. 굉장히 통합적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당연히 긍정적인 스토리가 많이 알려져야겠죠. 그리고 충성, 로열티 있는 충성 지지자들 많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짧고 명료한 여러분만의 브랜드 네이밍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가 이제 글쓰기 능력입니다.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알려나가거든요. 당장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사실 말빨이 더 많이 벌어들입니다. 통역사가 번역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하지만 글이라는 게 힘이 있거든요. 모든 데 이제 글 쓰기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 진심이 담긴 마음을 글로 표현하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문장을 좀 짧고 명료하게 담으려고 하고요.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이제 쓰고 또 써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일상을 좀 가슴 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봐야 되고요. 사람을 사로잡는 제목, 저도 매일같이 글을 쓰는데요. 제목 잡기 대단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이 한번 책 한 권 써보겠다, 이런 좀 큰 다짐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생각들을 블로그나 글로나 또 SNS나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오고 공개해 보시기 권합니다. 그럼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번째가 이미지 활용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디지털들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 편집 툴 같은 거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고,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든지 적절한 이미지, 또 그리고 고화질의 이미지,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나 과제물 할 때도 막 이렇게 억지로 한쪽 가로 쪽이나 세로 쪽을 막 늘리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동일하게 이렇게 늘려 나가셔야겠죠.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을 이미지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좀 과제물 할 때나 프로젝트 할 때, 공모전 할 때 어렵다라면 도움 캔바 같은 사이트에 가면 각종 좀 도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가지고 보수를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 실제로 촬영하면 강의료보다 영상 편집료를 더 많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10분에 1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1시간에 100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강사료 100만 원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상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기획을 해야 됩니다. 영상 촬영할 때. 이게 방송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해야 되고, 촬영 장비가 있어야겠죠.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고, 다운로드를 동영상 해야 되고, 편집 프로그램들, 또 유무료 다양하게 있잖아요. 또 동영상도 유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리랜스 마켓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능력을 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여섯 번째가 말하기 능력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말하기 능력을 높이려면 당연히 조금 이성적인 부분을 잘한다면 이성에 이제 논리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요. 감성에 이제 호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만의 전문성 있는 이야기를 계속 부중하게 나아가시면 좋고요. 목소리 트레이닝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외모나 이미지, 여러분 좀 특이하게, 여러분 같은 경우엔 좀 젊으니까 장점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PPT 같은 시각적인 자료도 중요하고요. 대본 좀 미리 설계하시고, 킬링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리허설 반복하시고, 또 실전에 직접 뛰어들어서 부끄러워도 계속 실수하면서 말하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일곱 번째가 조금 무대뽀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무대뽀로 좀 들이대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실제로 디지털 유니버스 세계에서도 필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디지털 유니버스에서 이제 필요한 7가지 이렇게 아이템을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한 번씩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영화 중에 Far and Away라는 톰 크루즈 형님이 20대 때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아마 지금 보셔도 너무 재밌을 겁니다. 영국의 하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미국 개척, 서부 개척 시대에 오거든요. 주인집 이제 따님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기 권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땅을 어떻게 하느냐면, 너무 거대한 땅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뛰어가가지고 말뚝을 박으면 그 땅까지가 자기 땅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디지털 세대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저도 구독자가 얼마 되진 않지만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디지털 세상들을 한번 구축해 보시기 권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토를 앞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을 남다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막 허겁지겁 막 시간 맞추느라고 계속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마구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5강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마지막 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강의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즉각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학업 현장에서 적용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또 채워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연락처는 여기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메일로 여러분 고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고민을 기록하는 그 자체가 내 고민의 문제를 한 50% 정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또 상세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순천대학교 학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강의가 좋으셨나요? 예, 여러분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멋진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변화 이야기들도 여러분 전해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행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꿈꾸는 꿈을 이루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우영우 포스.